이 고을에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단 말이냐. 내 수청을 든다면 평생을 비단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 관아의 수장이라는 자가 감히 아녀자를 탐하다니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구나.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가? 위험해! 이렇게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자리에 편히 앉으셨습니까? 오늘은 제가 아주 기가 막히고도 가슴 절절한 옛날 이야기 한 자락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예부터 우리네 팔도 강산에는 참으로 별난 일도 많고 기구한 사연도 많았지만 오늘 말씀드릴 이 이야기는 전라도 어느 바닷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서씨 부인과 탐욕스러운 사또의 악연에 관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으시겠지만 눈을 감고 그 시절 그 고을의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파도 소리가 철썩이는 조용한 마을에 서리빨 같은 기계를 지닌 여인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 여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본래 점원, 한양 땅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명문가 사대부 집안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금지옥엽으로 귀하게 자랐으니 그 자태가 얼마나 고왔겠습니까? 비단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 여인의 앞날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것은 참으로 야속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꽃 같은 나이에 혼례를 올리고 백년해로를 기약했건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혼인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그만 서방님을 여의고 말았습니다. 청산과부가 된 서씨 부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지만 부인은 여느 아녀자처럼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기보다는 죽은 남편을 향한 의리를 지키며 조용히 정절을 지키는 길을 택했습니다. 부인의 얼굴은 밤하늘에 뜬 보름달같이 곱고 그 자태는 마치 선녀가 내려온 듯 빼어났으나 그 속마음은 대나무보다 곱고 얼음보다 차가웠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씨 부인이야말로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열렬하며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소복을 입고 조용히 집안을 갈무리하는 그 모습에서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이 흘러넘쳤으니 동네 사람들은 부인의 집 앞을 지나갈 때도 발소리를 죽이며 존경의 마음을 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평화롭던 이 고을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라는 자가 온 고을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자의 이름은 김득수라 하였는데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라면 마땅히 백성의 굶주림을 살피고 억울함을 풀어주어야 하거늘 이 김득수는 도무지 그런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기름진 음식에 술을 마시고 예쁜 여자를 탐하는 데만 눈이 먼 전형적인 탐관오리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사또 김득수는 제 위세를 뽐내며 마을 순행을 돌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기세등등하게 길을 지나던 사또의 눈에 우연히 빨래터 근처를 지나던 한 여인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서씨 부인이었습니다. 하얀 소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길을 걷는 부인의 모습은
화려한 옷을 입은 기생들만 보아온 사또의 눈에는 그야말로 천상의 빛처럼 보였습니다. 사또는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 입을 벌린 채 가마를 멈추게 했습니다. 소복을 입었음에도 도무지 가릴 수 없는 그 고귀한 자태와 단아한 분위기에 사또의 검은 마음에는 음흉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을에 저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단 말이냐? 사또의 눈 번득임에는 이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따위는 티끌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 여인을 제 것으로 만들겠다는 뒤틀린 욕망만이 가득 찼습니다. 관하로 돌아온 사또 김득수는 그날부터 서씨 부인을 품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인을 시켜 부인의 집 담장 너머로 번쩍이는 금은 보화와 값비싼 폐물을 던져 넣게 했고 침이 마르도록 아첨하는 서신을 끊임없이 보냈습니다. 내 곁으로 온다면 평생을 비단 옷에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해주겠다는 감언이설로 부인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이 누구입니까? 대나무 같은 절개를 지닌 명문가의 딸이 아닙니까? 부인은 담장 너머로 들어온 금은 보화를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덩이 보듯 했습니다. 사또의 하인이 서신을 들고 올 때마다 서씨 부인은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서리빨 같은 호통으로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어느 날은 사또가 보낸 최고급 비단 더미를 마당 한가운데 쌓아놓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부인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관아의 수장이라는 자가 백성을 돌보는 도리는 있고 감히 아녀자를 탐하며 제물로 유혹하려 들다니 이 나라의 앞날이 참으로 암담하구나. 이 서늘한 외침은 담장을 넘어 사또의 귀에까지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자신의 권세라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고 믿었던 김득수에게 부인의 이러한 태도는 큰 모욕이었습니다. 탐욕으로 가득 찼던 사또의 마음은 이제 시퍼런 도끼와 증오로 변해버렸습니다. 감히 일개 과부가 나를 무시해? 내 이 여인을 무릎 꿇게 만들지 못한다면 사또 자리를 내놓겠다. 사또는 이제 연모가 아닌 파괴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또는 결국 제 부하들과 짜고 무서운 음모를 꾸몄습니다. 서씨 부인이 본래 한양 명문가 출신이라는 점을 이용해 그녀가 비밀리에 적국과 통신하며 나라를 팔아먹으려 했다는 천인공노할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있지도 않은 가짜 서신을 만들어 증거라 내밀었고 부인의 집 근처에 수상한 물건들을 숨겨놓아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부인은 영문도 모른 채 관아로 끌려가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사또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부인을 압박했으나 부인은 모진 매질 앞에서도 끝내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어찌 이리 무도한 짓을 저지르는가. 부인의 목소리는 옥중에서도 낭낭하게 울려 퍼졌으나 이미 권력에 눈이 먼 사또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서씨 부인은 대역죄인이라는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쓴 채 저 멀리 남쪽 끝 사람의 발길조차 닿지 않는 외딴 유배지로 떠나라는 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든 고향과 명예를 모두 잃고 오로지 고든 절개 하나만을 품은 채
부인은 가시밭길 같은 유배길에 올랐습니다. 포졸들에게 이끌려 먼 길을 떠나는 부인의 뒷모습을 보며 마을 사람들은 남모르게 눈물을 훔치며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서씨 부인을 차가운 유배지 섬까지 실어 나르기 위해 광가에서 지목한 작은 목선 하나가 포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 배의 주인은 마을에서 강털보라 불리던 노총각 어부 강세라는 사내였습니다. 이 강세로 말할 것 같으면 나이 40이 넘도록 장가 한 번 못 가고 오로지 거친 바다에 몸을 맡기며 평생을 살아온 위인이었습니다. 얼굴은 뙤약볕에 그을려 숯검정 같았고 손마디는 어찌나 굵고 단단한지 마치 바닷가에 굴러다니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깎아 만든 듯 했습니다. 반면 그 배에 올라야 하는 서씨 부인은 어떠했겠습니까? 평생을 안방에서 고운 비단결만 만지며 자란 분이라 피부는 유리알처럼 맑고 눈매는 소슬바람에 흔들리는 난초처럼 고귀했습니다. 이런 부인의 눈에 저 시커멓고 투박한 어부 강세가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부인은 배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코를 찌르는 비릿한 바다, 냄새와 강세의 거친 행색에 미간을 찌푸리며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강세가 혹여 부인이 넘어질까 싶어 조심스레 손을 내밀기라도 하면 부인은 마치 독사라도 본 듯 소매를 세차게 휘저으며 질색을 했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어디라고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저리 물러나 배나 저어라. 부인은 유배를 가는 죄인의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박힌 양반가의 자존심을 꼿꼿이 세우며 강세를 사람으로 대접하기는커녕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모진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부 강세는 부인의 그 매몰찬 호통에도 그저 허허 웃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굵은 팔뚝에 힘을 주어 노를 저을 뿐이었지요. 강세는 평생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바람의 냄새만 맡아도 바다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배가 포구를 벗어나 먼 바다로 나갈수록 하늘의 기운이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것을 강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멀리서 검은 구름이 몰려오고 파도의 머리가 하얗게 부서지기 시작하자 강세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배 뒤편에 앉은 부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부인, 곧 바람이 거세지고 파도가 높게 일터이니 그쪽 기둥 옆에 밧줄을 꼭 잡으십시오. 바다의 심술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강세의 충고는 바다에서 살아남기 위한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씨 부인은 고개를 빳빳이 든 채 그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의 입에서 나오는 해괴한 소리는 듣지 않겠다. 어찌 내 놈이 하늘의 기운을 안다고 허세를 부리느냐. 어서 가던 길이나 재촉해라. 부인은 그저 강세가 자신과 말을 섞어보려 수작을 부리는 것으로만 여겼습니다. 양반의 위엄을 지키는 것이 목숨보다 소중했던 부인에게 천한 어부의 조언은 그저 하찮은 소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운명의 시간은 사람의 사정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강세의 예언대로 갑자기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더니 멀리서부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잔잔하던 바다는 순식간에 성난 맹수처럼 변해
산더미 같은 파도를 일으키며 배를 위협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사방이 물보라로 가득 차 눈을 뜨기조차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이 타고 있던 그 가련한 작은 목선은 성난 파도 위에서 마치 가을날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위태로운 춤을 추었습니다. 부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둥을 잡으려 했으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습니다. 집채만 한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배를 정면으로 내리치자 비명소리와 함께 배는 힘없이 뒤집히고 말았습니다. 부인은 차갑고 검푸른 바닷속으로 속절없이 빠져들었습니다. 입과 코로 짠 바닷물이 사정없이 밀려들어왔고 무거운 옷자락은 부인의 몸을 깊은 심연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지며 내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차가운 물 귀신이 되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양의 영화로웠던 시절과 억울한 사또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른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부인의 허리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 부인이 그토록 멸시하고 천대했던 강세의 굵고 단단한 팔이었습니다. 강세는 배가 뒤집히는 찰나에도 부인의 위치를 놓치지 않고 차가운 바다로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물속에서 만난 강세의 손은 바위처럼 투박했지만 생명을 부여잡는 그 기운만큼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강세는 거친 파도와 싸우며 한 손으로는 부인을 꽉 움켜쥐고 한 손으로는 물살을 가르며 수면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부인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우 눈을 떴을 때 눈앞에 보인 것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얼굴에 핏대를 세우며 안간힘을 쓰는 저 천한 어부의 일그러진 얼굴이었습니다. 자신이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내가 이제는 자신의 유일한 생명줄이 되어 성난 바다와 맞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거친 파도에 휩쓸려 정신을 잃었던 서씨 부인이 간신히 눈을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도 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와 사람자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름 모를 무인도의 백사장이었습니다. 부인은 정신이 들자마자 젖은 소복을 부여잡고 모래바닥에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였습니다. 명문가 귀한 몸으로 자라 손끝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던 분이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곳도 없는 이 황량한 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배가 고파 기운이 하나도 없는데도 양반의 채통 때문에 어디 가서 도움을 청할 곳도 없으니 부인은 그저 모래바닥을 기어다니며 하늘을 향해 울분을 토해낼 뿐이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이 외딴 섬에서 짐승처럼 굶어 죽게 생겼으니 그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부인의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고 고왔던 얼굴은 바닷물과 눈물에 범벅이 되어 그 처량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부인이 울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움직였던 모양입니다. 한쪽 어깨에는 불을 피울 마른 나뭇가지를 한가득 짊어지고 다른 손에는 바닷가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와 조개들을 들고 있었습니다. 강세는 부인에게 다가와 묵묵히 자리를 잡고는
돌을 탁탁 부딪혀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빨간 불꽃이 피어오르고 그 위에 생선을 올리자 노릇노릇하게 익어가는 고소한 냄새가 부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평생 남이 정성껏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오던 부인이었지만 벌써 사흘이나 배를 줄인 처지였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쉼없이 들려오고 입안에는 군침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양반의 예법이니 채통이니 하는 것들이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강세는 잘 구워진 생선 한 토막을 넓적한 나뭇잎에 받쳐 부인에게 공손히 내밀었습니다. 부인, 이 물고기 한 점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나갈 방도를 찾지 않겠습니까? 강세의 말투는 여전히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부인을 걱정하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은 처음에는 체면을 차리느라 고개를 돌리며 거절하는 척했으나 결국 허기를 이기지 못하고 허겁지겁 손으로 생선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귀하던 입술에는 생선 기름이 번들거리게 묻고 하얀 비단옷은 모래범벅이 된 채 생선을 뜯는 부인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하고도 서글픈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그 뜨거운 포만감에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살리고 이 굶주림에서 구해준 이가 바로 자신이 그토록 천한 것이라 무시하고 멸시하던 어부강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사실이 부인의 가슴 한구석을 찌릿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강세의 헌신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조금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야자나무 잎을 엮고 파도에 떠내려온 배 조각들을 모아 비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움막을 지었습니다. 또 매일 아침이면 섬 안쪽을 샅샅이 뒤져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길어다 부인의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부인은 움막 아래 앉아 강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았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등이 타들어가도록 일하면서도 제 입에는 변변한 것 하나 넣지 않고 부인부터 챙기는 그 투박한 손놀림을 보며 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을 향해 음흉한 침을 흘리던 사또나 겉모습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썩어 문드러진 양반네들과는 전혀 다른 향기를 느낀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냄새도 아니고 분 냄새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땀 흘려 일하고 대가 없이 남을 위하는 사람에게서만 나는 참사람의 향기였습니다. 부인은 이제 강세가 곁에 와도 소매를 휘저으며 질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거친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며 자신이 평생 믿어왔던 신분이라는 것이 이 거친 파도 앞에서는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외딴 무인도에 발을 붙인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서씨 부인의 소복은 헤어져 남루해졌고 고왔던 이마에는 바닷바람에 씻긴 세월의 흔적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이 가련한 여인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낮게 깔린 구름이 바다 전체를 집어삼킬 듯 검게 변하더니 이내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거대한 태풍이 섬을 통째로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세가 정성껏 지어놓았던 움막은 성난 바람 앞에 마치 종이장처럼 맥없이 날아가 버렸고 하늘에서는 양동이로 퍼붓는 듯한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간 쌓인 피로와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터진 것인지 서씨 부인은 지독한 곧불에 걸려 그만 모래바닥 위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부인의 몸은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다가도 이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부인은 정신이 몽롱한 와중에도 이제 정말 내 생의 마지막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양의 화려했던 기억도 사또에 대한 증오도 빗소리에 씻겨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부인의 전신을 휘감는 순간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누군가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부인, 부인,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제발 눈을 뜨십시오. 그것은 바로 강세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세는 앞이 보이지 않는 빛 속에서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불을 피워 부인의 몸을 데워보려 했으나 사방이 물바다인 탓에 마른 나뭇가지 하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부인의 호흡은 점점 가늘어지고 손끝은 이미 죽음의 빛깔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강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이 고귀한 분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음탕한 욕정이 아니라 꺼져가는 생명을 향한 숭고하고도 절박한 자비심이었습니다. 강세는 주저없이 자신의 낡고 젖은 저고리를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차가운 빗물이 들이치는 바위 틈바구니에서 정신을 잃은 부인을 자신의 맨가슴으로 꼭 껴안았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몸뚱이라도 뜨겁게 달구어 부인에게 온기를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제 목숨이 어찌 되어도 상관없다는 결연한 의지였습니다. 강세는 밤새도록 몰아치는 비바람을 등 뒤로 막아서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부인을 놓지 않았습니다. 소인의 이 거친 몸이 비록 천하나 이 속에 흐르는 피만은 따뜻합니다. 부디 이 온기를 빌려 살아만 주십시오. 부인 같은 분이 이런 곳에서 지시면 아니 됩니다. 강세는 부인의 귓가에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비를 맞아가며 자신의 체온을 조금씩 부인의 몸으로 전해주는 그 모습은 마치 어미새가 추위에 떠는 새끼를 품는 것보다 더 애틋하고 절절했습니다. 강세의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액체가 부인의 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기나긴 어둠이 지나고 마침내 폭풍이 잦아들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리쬐며 섬의 만물을 어루만질 무렵 서씨 부인은 기적처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가장 먼저 부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을 꼭 껴안은 채 밤새 추위와 싸우다 지쳐 잠든 강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부인을 감싼 팔에는 경련이 일어난 듯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부인은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엇인가가 울컥하고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떠받들던 수많은 양반과 종들, 그리고 욕망의 눈이 멀어 자신을 해친 사또까지 수많은 사내를 보아왔으나 정작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온전히 자신을 지켜준 이는 오직 이 천한 어부뿐이었습니다.
부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 강세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인은 떨리는 손을 내밀어 강세의 그 투박하고 굳은 살 박힌 손을 조용히 맞잡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강세는 비릿한 냄새가 나는 천한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인의 생명을 구한 은인이자 세상 그 누구보다 고결한 영혼을 가진 참사내였습니다. 부인은 잠든 강세의 귓가에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을조렸습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 목숨을 건 자는 오직 당신뿐이구려. 내 당신의 그 고귀한 마음을 이제야 알았소. 신분이 무엇이고 예법이 무엇이더냐.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나를 온전히 품어준 것은 당신의 진심이었걸. 무인도에서 두 사람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모진 목숨을 이어온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씨 부인은 이미 차가운 바다의 원혼이 되었으리라 잊혀갈 무렵 하늘이 도왔는지 멀리 지나가던 큰 상선 한 척이 섬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강세는 뭇에서 가져온 낡은 옷가지를 흔들며 목이 터져라 도움을 청했고 마침내 두 사람은 꿈에 그리던 육지 땅을 다시 밟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을에 남은 사또 김득수는 서씨 부인이 죽었으리라 철석같이 믿고는 더욱 기세등등하게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어 재배를 채우고 권세를 휘두르며 제 세상을 만난 듯 굴었지요. 하지만 강세는 비천한 어부의 몸이었음에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섬에서 부인과 지내며 기록해둔 사연과 자신들을 구해준 상선 선원들의 생생한 증언을 모아 목숨을 걸고 한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세는 평소 부인의 고결한 성품을 아꼈던 부인의 친척 어른을 찾아가 낱낱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일까요? 이내 암행어사가 고을에 들이닥쳐 사또 김득수의 온갖 비리와 무고한 여인에게 누명을 씌워 유배 보낸 죄상을 서슬퍼런 칼날처럼 파헤쳤습니다. 사또 김득수는 직위를 남용하여 민초를 핍박하고 아녀자를 겁박했으니 그 죄가 무겁도다. 어사의 호통과 함께 사또는 관복이 벗겨진 채 옥에 갇혔고 고을 사람들은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만세를 불렀습니다. 서씨 부인의 억울함이 맑은 하늘 아래 드러나자 그녀의 명예는 예전보다 더욱 높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신분을 뛰어넘어 목숨을 다해 부인을 지킨 어부 강세의 이야기가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부인의 굳건한 절개와 강세의 지극한 충직함을 높이 사서 두 사람의 혼인을 특별히 허락하는 파격적인 교지를 내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으나 이내 저 거친 바다에서 서로의 목숨을 구한 사이인데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저들보다 더 잘 어울리는 연부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라며 앞다투어 축복을 보내주었습니다. 부인은 한양의 화려한 기와집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으나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강세와 함께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마을에 작은 초가집을 지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무인도의 태풍 소리가 귓가를 맴돌던 그 절박했던 날들도 어느덧 수십 년 전에 아련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서씨 부인과 강세가 바닷가 조용한 마을에 초가삼간을 짓고 터를 잡은 뒤로 그 고을에는 한 가지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이 생겨났습니다. 본래 명문가 금지옥엽으로 자라 글문이 트이고 예법이 몸에 배었던 서씨 부인은 이제 무명 앞치마를 두른 안악의 모습이 되었으나 그 기품만은 여전했습니다. 부인은 남편 강세가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를 장터에 내다 팔아 생계를 잇는 틈틈이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을 불러 모아 그를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일러주었습니다. 반면 거친 바위 같던 강세는 부인의 곁에서 글눈을 뜨고 성품이 더욱 온화해져 마을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앞장서서 해결하는 든든한 어른이 되었지요. 사람들은 처음에 어찌 양반댁 부인이 천한 어부와 밥상을 마주하느냐며 수군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그 깊은 눈빛과 서로의 거친 손을 아끼며 보듬는 모습을 본 뒤로는 누구도 감히 그런 말을 입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고을의 젊은 부부들이 다툼이 생기면 두 사람의 초가집을 찾아와 화해의 길을 묻곤 했으니 그들의 집은 어느새 고을의 인연 상담소이자 마음의 쉼터가 된 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하얗게 센 노년이 되어서도 매일 저녁이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수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세의 손은 평생 그물을 던지고 노를 저어 더욱 투박해졌고 부인의 고왔던 손등에도 이제는 세월의 검버섯이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매번 말했습니다. 영감, 만약 그날 바다가 뒤집히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당신이 그 차가운 물속에서 내 허리를 낚아채지 않았더라면 나는 평생 신분이라는 허울 속에 갇혀 진정한 사람의 온기를 모르고 죽었을 것이오. 나를 살린 것은 당신의 팔뚝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고귀한 진심이었소. 그러면 강세는 쑥스러운 듯 허허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부인, 소인은 그저 바다의 순리를 따랐을 뿐입니다. 거친 파도 앞에서는 임금님도 사또도 어부도 그저 살고 싶은 한 목숨일 뿐이지요. 부인께서 소인 같은 천한 사람을 참사람으로 봐주신 그날부터 제 인생의 태풍은 영원히 잦아들었나이다. 두 사람은 가끔 태풍이 몰아치는 밤이면 등불을 밝히고 무인도에서의 한 달을 회상했습니다. 그 척박한 섬에서 모래 범벅이 된 생선을 나눠 먹고 서로의 체온으로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냈던 그 밤.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신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재물은 사또 김득수의 권세처럼 하룻밤 꿈에 불과하지만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누었던 그 온기만은 영원히 썩지 않는 보석임을 확인하곤 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수년이 흘러 강세가 먼저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부인의 손을 꼭 잡고 덕분에 참으로 과분한 한평생이었습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서씨 부인은 곡소리를 크게 내어 슬퍼하기보다 남편의 머리맡을 정갈하게 빗겨주며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바로 그 다음 날 부인 또한 잠든 듯 평화로운 모습으로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고결한 인연을 기려
그들이 살던 초가집터 아래 합장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묻힌 그 무덤가에는 매년 겨울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릴 때마다 이름 모를 하얀 꽃들이 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서씨 부인의 정절과 강세의 지극한 정성을 떠올렸습니다. 보게나 저 꽃은 눈 속에서도 시들지 않는구먼. 마치 그 무인도의 추위를 이겨냈던 두 사람의 마음 같지 않은가? 이후로 고을에서는 신분에 높고 낮음이나 재물에 많고 적음을 따지기보다 그 사람이 지닌 진심이 얼마나 따뜻한가를 먼저 살피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전해집니다. 사또 김득수처럼 남을 짓밟고 일어선 권세는 추풍낙엽처럼 사라졌지만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어부와 과부의 사랑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파도 소리에 실려 우리네 가슴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맺으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으로 묘한 것이 우리네 인생사입니다. 우리는 평생 더 높은 곳으로 가려 하고 더 많은 것을 손에 쥐려 애쓰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작 우리를 살리는 것은 화려한 기와집이 아니라 가장 춥고 외로운 순간에 내밀어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한 번입니다. 서씨 부인이 명문가 규수의 자존심을 버리고 어부의 아내가 되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녀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인은 그 대신 진정한 자기 자신과 거짓 없는 사랑을 얻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모래 위에 성을 허물어뜨리듯 고난은 우리를 둘러싼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보여주는 법이지요. 어르신의 인생길에도 수많은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었을 줄 압니다. 그 구비구비마다 어르신을 지켜준 것은 아마도 누군가의 따뜻한 체온 혹은 어르신께서 타인에게 베풀었던 작은 배려였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어르신의 마음 한구석을 훈훈하게 데워드리는 따뜻한 아랫목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